안녕하세요. 심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아까 동영상을 잠깐 찍었었거든? 근데 내가 이거 하는데 8분이 걸려가지고, 내가 너무 딴소리를 많이 했구나. 약간 좀, 이거 딴소리를 많이 하니까 저걸 무단통치 하나 하는데 8분이 걸리는구나. 해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말도 조금 빠르게 하고, 여러분이, 알아듣겠죠? 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건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좀 더 효율성 있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 일본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으면은 식민통치 최고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같은 거 그런 거를 식민통치 최고 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조선총독부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총독부. 이거 시간 있는 사람들 따라 쓰면서 하세요. 그럼 기억도 잘 될 거예요. 조선총독부를 설치를 하고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에 무단통치를 시작합니다. 무단통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딱 들어왔으면은 너무 유하게 나가면 조선 사람들이 안 따라주겠죠. 안 그래도 조선 사람들 일본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빡세게 나가가지고 일본에 대한 저항심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빡세게 나갔던 게 무단통치입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단통치의 종류, 무단통치의 종류? 약간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무단통치의 약간 세부적인 사항 5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해군 대장 출신 중 대장 출신에서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여러분도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일반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빡센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육해군 대장이야. 육해군 대장이면 군에 있던 사람들이죠. 군에 있던 사람들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도 더 빡세게 다스릴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육해군 대장 출신 중 총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 헌병이 뭐예요? 군에 있는 사람들의 경찰이죠. 군에 있는 경찰인데 이 사람들도 군대라는 빡센 데에서 놀다 왔으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와도 더 빡센 통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헌병경찰제를 했다. 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하고 즉결처분권이라는 거 합니다. 즉결처분권. 이거는 그냥 단어에서 감이 오죠. 바로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처벌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다 겪기에는 일제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바로바로 좀 빡세게 처리하는 데는 약간 걸림돌이라고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헌병이나 순사 같은 사람들이 너 일본 싫어하지? 그러면은 그냥 바로 결정해서 태형이나 벌금 같은 걸 그냥 바로바로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없이 물리니까 조선 사람들이 더 빡세게 통치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억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결사의 자유를 박탈. 와, 글씨 더럽게 못 쓰네요. 알아볼 수는 있죠. 어차피 말도 하니까 그냥 알아먹으세요. 언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야, 일본 완전 나쁜 놈들이래. 이러면서 언론을 또 사람들한테 야, 일본 나쁜 놈이다 하고 심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총독은 이런 게 굉장히 안 입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칼과 제복. 아무래도 아무래도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약간 좀 미성숙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본 만세 하라고 했는데 안 할 때 칼을 싱 꺼내대고 야, 일본 만세 안 해? 이러면 약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본 만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식민지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걔네 입장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우미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사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이 빡세게 통치를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와 함께 일본이 또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1910년대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조선 땅에 뭐가 있고 뭐 토지가 뭐가 누구 거고 뭐가 누구 거고 아니면은 이 땅에서는 뭐가 잘 나고 안 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일본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나 그리고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토지를 많이 뺏어갑니다. 안 뺏어가면 일본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많이 뺏어가서 이런 뺏어간 토지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데다가 다 귀속을 시켜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교과서에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되게 화려한 건물인데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요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약간 주인이 없다고 일본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생각한 요런 땅들이 다 여기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기속이 돼가지고 얘네가 일본인들한테 요 땅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의 법적 권한은 원래보다 높아졌겠죠. 왜냐면 일본은 일본 편이니까. 그리고 조선의 농민이 원래 조선시대에는 암암리에 갖고 있던 경작권이 있었는데 이런 경작권을 싸그리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농민은 이 경작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소작농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화전민이 뭐냐면 원래 숲 같은 게 있었는데 불 내가지고 그냥 평야로 만든 다음에 걷다가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뭐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한 그렇게 됐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 안에서 못 해먹겠으니까 만주랑 연해주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인들은 부자가 되고 조선 사람들은 땅도 없어지고 슬퍼졌겠죠.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회사령이라는 걸 했습니다. 회사령. 회사령. 뭐에 관련됐어요? 회사에 관련이 있겠죠. 회사를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총독의 허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해.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된대. 총독이 허가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민족 자본, 그러니까 조선의 자본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탄압을 합니다. 우리 민족 가만히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우리 민족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맞서 싸워야죠.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1910년대 독립운동.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일단 지역을 중심으로 외워야 돼요. 지역. 일단 국내가 있고요. 만주나 연해주. 그 다음에 중국 본토. 가운데 정도입니다. 중국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꽉 잡고 있잖아. 그리고 무단 통치하면서 빡세게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비밀결사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비밀결사를 안 하면은 다 일본한테 뜯겨가면서 다 잡혀가고 그러는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외울 때 워낙 단체가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단체를 외우는 게 낫고, 나도 이거 역사를 처음 할 때 단체 위주로 외웠더니 잘 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를 알면은 많은 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결사로 대한광복회라는 게 있었고, 대한광복회, 독립위군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광복회는 무엇을 했냐 하면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독립군을 양성했고, 독립위군부는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국권 반환 요구.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단체 위주로 외우면 유용합니다. 자, 만주랑 연해주. 만주랑 연해주에서는 지금 국내보다 좀 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겠죠. 이때까지는 아직 일본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만주랑 연해주에서는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를 알아두면 되는데요. 먼저 삼원보. 삼원보라는 곳에서는 신민의 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흥 강습소라는 거를 설립을 합니다. 신흥 강습소. 여기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민의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신흥 강습소를 세우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독립군을 양성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용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정이라는 곳에서는 명동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학교잖아요. 학교로는 뭘 해야겠어요? 교육을 하겠죠. 민족 교육을 합니다. 약간 좀 그 일제 때문에 우리의 민족성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민족 교육을 하고 그런 민족 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명동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원보에서는 신민의 회원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신흥 강습소를 세우고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했고요. 용정이라는 곳에서는 명동학교가 민족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서는 대동단결 선언을 합니다. 대동단결 선언. 대동단결 선언. 그냥 뭐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을 하면은 우리가 단결을 해가지고 일제 맞서 싸우면은 우리는 뭐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 왼쪽에 대동단결 선언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된 그림도 나와 있고 그래요. 이거 왜 이었다 그랬냐? 사포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주에서는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인국민회. 이 단체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도 발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 힘써 주셨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10년대 하면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거 없으면 역사책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 매국노예요. 3.1운동. 3.1운동 배경 4가지 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이걸 말을 안 했네. 다시 위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지역을 잘 알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광복회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돌아서 3.1운동. 3.1운동은 배경. 내가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있다 그랬죠. 배경 4개. 배경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윌슨의 민족 자괴주의. 사실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리 민족한텐 그래도 그거마저도 희망이 됐겠죠. 자기 민족의 그런 미래는 자기 민족이 결정해야 된다.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에 신한청년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신한청년당.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신한청년당. 여기에 있는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28 독립선언은 뭐냐면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맘때쯤 고종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우리 고종 황제님을 죽였다 하는 독사 해설이 돕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배경 4개잖아요. 우리 시험 보기 몇 개야? 5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눈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알아먹었을 거야. 그 다음에 3.1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 그 3.1운동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민족대표인데,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태화관이라는 데에서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렸는데, 그 밖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이 민족대표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그 태화관에서 자기들끼리 해버렸으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민중들끼리 우리끼리 독립선언 하자 해가지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은 탑골공원. 탑골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 야 우리 독립한다 이러고 만세 시위를 합니다. 요때 뭐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도 만세 시위를 하죠. 이때 유관순 열사가 탑골공원에서 하다가 뭐 이화학당도 닫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인 청주로 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주에도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전국으로 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도시에서 농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3.1운동이 발생한 곳 해가지고 점이 이렇게 있으면 막 점이 막 겁나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그만큼 많이 했다 이런 거죠.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격렬해집니다.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날엔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장날을 이용해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일제 밑에서 뭐 양반이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일제로부터 탄압받는 조선 시민이지. 그러니까 장날을 이용해서 벌어졌고, 다양한 계층, 뭐 양반도 있었겠고, 뭐 평민도 있었겠고, 뭐 백정 같은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가지고 많은 계층이 3.1운동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 했죠. 근데 일제가 우리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총 들고 만세 시 있으니까 총 들고 두두두두 만세 두두두두 아니잖아. 우린 그냥 손 들고 만세 이것만 했잖아. 근데 일제는 쓰레기여가지고 이거를 무력으로 탄압을 합니다. 무력으로 총 쏘면서 뭐 유관순 열사 다큐멘터리 보면은 다 나왔을 텐데, 방문이 열려가지고 일제는 그 만세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을 합니다. 막 다다다다닥 총 쏘면서 다다다다닥. 죄송합니다. 네. 일제가 탄압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다가 넣어놓고 막 불태우고, 교회에 모이게 한 후 밖에서 물이 걸어 잠그고 불이 질렀다.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쏘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들까지 무참히 살해하였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네, 제 말 맞죠? 제암리 사건이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내에서만 벌어졌던 게 아니고, 이게 교과서 봐도 나와 있지만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의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짱구리 조금만 굴려보시면 알 수 있는데, 계층과 신분에 관계없이 전민족이 참여했다. 말했던 거죠. 이거 말했던 거고, 그 다음에 민족의 단결의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전 민족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단결을 했으니까 민족의 단결의지 확인하고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3.1운동은 또 일제 통치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제는 이제는 그냥 뭐 강압적으로 통치만 했는데, 이거 조선놈들 독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방식을 바꾸자 해가지고 일제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해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1운동에 또 영감을 얻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이것도 순서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그 족보를 보니까 배경이랑 엮여갖고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후원했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향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설명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예요. 3.1운동이 있어서 임시정부도 생겨난 거예요. 알아먹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인도의 독립운동. 여기 책이 안 나오네요. 예.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독립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겼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공간이 없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곳이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이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고 아까 계속 말했죠.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얘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통합돼서 생긴 거거든요. 셋 중에 하나가 대한국민위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는 블라디보스톡에 있었고 여기까지만 줄게요. 그 다음에 한성정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한성이니까 서울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적을게요. 상하이에 있었죠.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져 있었는데 야 우리 이거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합운동을 겪은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고요. 3권 분립 뭔지 아시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알더라고요 이건 다. 배우기 쉬웠나 봐. 국무총리 이동희.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했던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연통제가 있고 교통국이 있거든요. 연통제는 뭐 하는 데냐면 비밀 행정조직망이에요. 행정조직망이고 교통국은 연락조직망이에요. 둘 다 비밀이고 둘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냥 원래 자기들 돈만 가지고는 이걸 펼쳐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독립공채라는 것도 발행합니다. 자, 임시정부가 왜 상하이에 있겠습니까? 상하이는 외교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어디냐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는데 구미위원부, 파리위원부 이런 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외교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교 선전 책자 같은 걸로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라는 것도 발행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우리가 임시정부가 있다 이런 거를 해외에 알려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외교활동도 미흡하고 돈도 별로 안 땡기고 여기 있는 연통량 교통국도 원래 비밀이었는데 발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현타가 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두 개로 갈라졌어요. 창조파와 개조파로 갈라졌습니다. 현재
독립운동가가 아니지. 아,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고, 상하이에 있고 그 외교활동을 중요시하는 그런 임시정부죠. 요거를 크게 바꾸지 말고 그냥 계속 쓰자 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외교를 중시하고 그냥 상하이에 있자. 이거는 그냥 현지에 있던 거를 막 크게 뒤엎지 말고 그냥 조금 개조만 하자. 이래가지고 개조파입니다. 개조파. 이와 반대로 창조파. 창조파는 이 정부는 답이 없다. 이 정부는 답이 없다. 우리 새로운 걸 만들자. 새 정부 만들자 해서 창조파예요. 이 정부는 답이 없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자. 창조파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무장투쟁을 중시합니다. 무장투쟁. 여기가 외교 중시했던 거랑 약간 대비되죠. 그래가지고 무장투쟁에는 만주가 유리해요. 사람들이 다 만주에 있는데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만주로 이주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요것도 이쪽이랑 약간 대비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박터지게 싸웁니다. 의견이 통합이 됐을까요?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둘이서 통합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싸우지만 말고 우리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국민대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의견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됐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겠지. 이게 끝까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안 와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임시정부는 충분히 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승만이요. 좀 어이가 없네.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우리는 통치 못하겠으니까 국제연맹 니네가 대신 통치를 해줘라. 이런 거를 그냥 지가 독단적으로 제출을 해버려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독립하려는데 얘가 우리 대신 통치해주라고 제출해버렸어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빡치겠어? 안 빡치겠어? 빡치겠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원래 민주공화제였거든요. 근데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체제 정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그 침체를 한참 동안 벗어나지 못하죠. 침체를 벗어나는 임시정부는 좀 이따가 1920년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듣는 여러분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좀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순 없잖아요. 안 하고 싶으면 사실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성적을 받쳐야 됩니다. 그러기 싫죠? 우리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1910년대가 막을 내렸어요. 우리 이제 1920년대가 됐어요. 1920년대에 내가 아까 3.1운동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보이세요? 문화 통치로 바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화 통치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문화 통치는 아까도 말했듯이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생겼고 3.1운동 하면서 말했던 제압리학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제이론이 약화됐어요. 이게 한국 안에서만 일본 나쁜 놈 그러면 그냥 쳐죽이면 되는데 국제적으로 야 일본 나쁜 놈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 여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여론도 악화됐고 무단 통치 한계도 인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통치라는 걸 일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화 통치는 약간 말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문화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죠. 실제로도 약간 좋아 보이는 그런 걸 많이 실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는 명목하고 실상이 좀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관 총독 임명이 가능해졌어요. 원래는요, 여기 보면은 육해군 대장 출신만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이죠? 대장 출신, 여기. 대장 출신만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문관총독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명 안 했어요. 그냥 임명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안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겉으로만 할 수 있어. 우리 착해졌어. 그냥 겉으로만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 원래 헌병경찰제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보통경찰제는 그냥 말 그대로 보통경찰. 원래 군인의 경찰이었는데 이젠 그냥 경찰.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유해지나 싶었죠. 근데 경찰수가 늘어버렸습니다. 원래 경찰수가 교과서 보면 12,000명 정도 됐는데 이 경찰수가 막 2만 명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리죠. 경찰수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은 좀 이게 유해졌나 했는데 더 빡세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제로는 별로 유해지지 않고 여전히 빡센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조직. 단체 조직하고 한국인의 신문 잡지 발행을 허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허락을 해줬나 했는데 여기에서 기사를 검열하고 삭제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사를 검열하겠습니까? 일본 나쁜 놈, 일본 물러나라 이런 기사를 쓰면은 그냥 완전 싹 비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문화 통치를 왜 했겠냐? 목적은 반일 세력을 탄압하고 친일파를 양성합니다. 이 친일파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일본이 야 우리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좀 잘해주나? 이러면은 나 약간 일본한테 갈 수도 있을 수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한테 마음이 기우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반일 세력은 여전히 탄압하는데 친일파를 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합니다. 단합을 못하게 하려는 이거는 뭐다? 민족 분열 정책.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통치의 실상은 민족 분열 정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920년대에 아까 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듯이 이번에도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 이거 배경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배경을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는데 배경이 약간 그럴싸하게 이상하게 써놓고 약간 함정에 빠져들도록 유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확실하게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일본이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일본이 산업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겠죠. 도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온다는 건데 그러면 시골에서 쌀 만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도시에서 쌀은 안 만드는데 딴 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쌀이 부족해지겠지. 부족해지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짱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일본의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치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냐? 조선에서 빼와야겠다. 조선에서 쌀을 빼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먹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쌀을 늘려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다 빼돌리겠다. 이런 게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방법은 밭을 논을 개량합니다. 종자 개량도 하고요. 수리시설을 확충합니다. 수리시설이라 하면은 약간 물대는 거 있잖아요. 벽 키우는데 물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 그 지주들 좋아갖고 하는 건데 수리시설 확충 같은 거는 이게 돈이 들잖아요. 이런 거를 소작농들한테 다 부담을 시켰다. 이게 그 조선 사람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 경제가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결과는 쌀 생산이 늘거든요. 이거 안 늘었다는 선지가 있는데 틀린 거예요. 쌀 생산이 늘긴 늘어요. 이지랄 했는데 늘어야지.
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산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았어요. 수출량이 더 늘으면은 수출량 더 많은 부분은 어디서 가져갔겠어요? 그 조선인들 원래 먹는 거에서 가져갔겠죠. 그러면 조선 사람들 굶겠죠. 근데 굶으면은 이 세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주에서 조나 콩을 수입해서 그런 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는 그런,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그런 계획입니다. 산미증식 계획.